안녕하세요. 늘 채널을 재밌게 듣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오히려 머리 검은 짐승을 거뒀기에 70평생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주에 배우자 복이 박복하다고 나와 있는지 못 모를 때 만난 남자와 죽지 못해 살다가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에 치가 떨려서 30 넘겨서 이혼을 했네요. 전 남편은 하나 있는 아들 양육권마저 모두 제게 떠넘기고 잠적을 해서 세상에는 어린 아들과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그 인간 대신 일을 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믿을 구석이 한 곳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다행히 제겐 오랫동안 운영해온 작은 한식당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뿐인 아들 넘치진 않아도 부족한 것 없이 키웠네요. 무엇보다 아들은 절대로 그 인간처럼 무책임한 남자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워낙 거칠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노력에 노력을 했죠. 그래서 아들이 웬만한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자마자 제가 책에서 읽었던 구절을 늘 말해주곤 했어요. 상우가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단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고 모든 기회에는 의무가 따르고 또 소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무가 따른다라고 말이야. 네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는 힘은 모두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크고 작은 건 상관없어. 지금은 네가 먹은 음식 접시 치우고 네 방 네가 깨끗하게 하고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저의 주입식 교육 덕분에 아들은 크면서 무슨 일이던 제 몫은 다 해내고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가 부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동기 하나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고 초반에는 뭘 하든 엎어졌었습니다. 거래처에 무시당하고 사기당해서 돈 날리고 사무실도 전세 사기를 한 번 당했었죠. 그래도 아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사업은 점점 수직 상승을 했고 드디어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본인의 성공이 모두 어린 시절 제 가르침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엄마가 뭐든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제 귀에 피딱지 나도록 말해줬잖아요. 아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다 네가 포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 좋은 결과를 본 거지. 아니에요. 만약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나도 몇 번 하고 안 되면 그냥 다른 곳으로 눈 돌렸을 거야. 근데 내가 내뱉고 시작한 일에 책임을 지고 싶어서 진짜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망나니 됐겠지. 제게 고맙다는 아들의 말에 그저 말뿐이라도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사업의 안정기를 찾자마자 바로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했죠. 32살 동갑의 나이로 미용사였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심성이 고운지 왜 있잖아요. 얼굴에 나 착해요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인상 말이죠. 며느리가 처음으로 집으로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며느리의 고운 심성을 알 수 있었죠. 미용사면 일이 몸에 고되겠다. 거기는 줄도 잘 서야 하고 할 일도 많다고 하던데 신입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면서. 네, 저도 신입 때는 하루 종일 수건 빨고 널고 진상 손님들 다 제가 상대하고 정말 몇 번 그만두고 싶었는데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참고 견뎌서 지금은 샵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도 오르고 기술 활용해서 좋은 일도 하고 있죠. 어? 좋은 일이라니 뭐 하는데? 엄마, 이 사람 보육원에 봉사 다녀요. 한 2년 됐나? 아유, 뭐 대단한 일 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가서 애들 머리 해주는 거 하고 있어요. 머리도 다듬어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하고요. 어머, 정말 좋은 일 하네. 착하기도 해라.
요즘은 애들하고 너무 정이 들어서 큰일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뭔가 애들 보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거긴 5살 이상인 애들이 많아서 거의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대부분 어린 나이일수록 입양을 많이 해서요. 오랫동안 보육원에 봉사를 다닌 며느리는 이제 애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모두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며느리를 보며 참 마음씨가 너무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며느리는 아들과의 결혼 후에 보육원 애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저도 잘 챙겼습니다. 제게 본인이 일하는 샵으로 오면 새치 염색이나 파마를 그냥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거든요. 엄연히 며느리 직장인데 어떻게 가서 넙죽 공짜로 머리를 하나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예 염색약을 들고 제 집에 찾아와서 새치 염색을 손수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어머니 머리카락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웃는데 말만 들어도 너무 기특했네요. 어버이날이어도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여는 저를 위해 며느리는 아들과 깜짝 방문을 해서 대신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이렇게 착한 애에게 늘 좋은 일이 있길 바랬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더군요. 아들 부부는 결혼 후에 바로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간간무소식이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는 검사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했는데 아휴, 며느리가 불임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아들 부부는 크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결혼하면서도 제게 빨리 손주 안겨드리겠다고 했었는데 무엇보다 며느리는 본인 몸 문제 때문에 친자식을 팔에 품을 수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저도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위로했지만 그 무슨 말로도 며느리를 슬픔에서 구제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본인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으로 보육원 봉사를 택했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걸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으로 늘리더니 이제는 주말마다 전화를 하면 보육원에 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그저 며느리가 전보다는 더 편해 보이고 마음의 안정을 받는 것 같다며 안심을 했고 저도 뭐든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아들 부부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제게 전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점심을 같이 하자고 집에 찾아오더니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눈치더라고요. 뭐야, 너희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라. 괜히 우물쭈물해서 사람 애간장 높게 하지 말고. 엄마, 이거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너무 놀라시지 마세요. 예, 그냥 말해. 지금 내 나이면 웬만한 일로는 안 놀래. 어머님, 저희 아이 입양하려고요. 입양? 아니, 갑자기? 갑자기 아니에요, 엄마. 이 사람이 원래 다니던 보육원에서 만난 애이기도 하고 몇 달 전부터 보육원을 집처럼 갔었잖아요. 거기서 원래 알고 있던 앤데 이 사람하고 정이 많이 들었대요. 7살이라서 다른 집에 입양 갈 가능성도 적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나 봐요. 요번에 보육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입양 갔거든요. 그 후로 의기소침해져서 아휴 보기만 해도 안쓰러워요. 그래, 뭐 나도 입양 마음 먹은 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안쓰럽고 마음 간다고 해서 이게 덜컥 저지를 일이 아니잖니. 정말 한 사람 인생을 책임지는 일인데 괜찮겠어? 나는 혹시 너희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하는 건 아닌가 그게 걱정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정말 오래 생각했고 각오하고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저희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고 싶어요. 아유, 자식 키우는 게 제 자식도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근데 정말 할 수 있겠어? 네, 어머니. 저 진짜 마음 굳혔어요. 이 사람도 동의했고요. 맞아요, 엄마. 우리 진짜 진심이에요.
이왕 데려올 거 기회가 없는 애 데려와서 잘 키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운다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남의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 건 더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단호한 눈빛을 믿기로 했어요. 저야 핏줄이든 아니든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자식이라고 부르는 손주는 언제든 환영이었으니까요. 아들 부부는 아이의 입양 신청서를 작성해 입양 기간에 넣었고 입양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고 가정조사도 함께 받았습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들도 며느리도 입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검증되어 가정법원의 승인을 받았고 길고도 설레는 준비 끝에 아이를 친양자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첫 손주를 만나는 날이 생각이 나네요. 아이가 집에 왔다는 말에 저는 버선발로 아들네 집을 찾아갔죠. 한 달 전부터 아이를 주기 위해 사준 장난감과 학용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말입니다. 저도 참 생각이 없지. 만나자마자 어느 정도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당장 아이를 만나는 게 꿈만 같아서 상처가 있는 아이라 조심스러워해야 한다는 걸 잊은 거죠. 처음 마주한 아이는 조용하고 아주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딘지 불안하고 겁먹은 눈빛으로 이리저리 살펴볼 뿐이었죠. 은우야, 인사해. 할머니셔. 아빠의 엄마. 아들이 손주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지만 손주는 그저 큰 눈망울을 꿈뻑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한 거라 그런지 쉽게 입을 열지 않더군요. 손에 새 장난감을 쥐어줘도 그저 만지작거릴 뿐 가지고 놀지도 않았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가까워져야겠구나. 나 혼자 좋아서 다가간다고 해도 오히려 애가 겁을 먹겠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저에겐 은우와 친해지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식당 일로 손주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저는 손주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오늘 뭘 했고 뭘 먹었는데 은우는 뭐 했니? 이런 정말 심심하고 일상적인 내용의 편지를 말이죠. 며느리는 아이가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기에 적응 기간으로 일을 잠시 쉬고 있었고 며느리를 통해 손주에게 편지를 건넸죠. 그렇게 제가 보낸 편지가 30통 정도에 달했을 때 아들 부부를 따라 저희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손주가 입을 열더군요. 할머니, 저 오늘 엄마랑 아빠랑 연극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짜장면 먹었어요. 어머, 정말? 좋겠네. 할머니는 점심에 생선찜 해서 먹었는데 나중에 헬미랑도 짜장면 같이 먹자. 네. 그게 손주와 처음 나눈 대화였어요. 아, 정말 이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손주는 그게 시작인 것처럼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해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며느리도 일을 복직했을 때였죠. 종종 아들 부부가 부탁하면 제가 손주를 하원시켜 제 집으로 데려갔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둘은 닮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아들은 책 읽는 거엔 영 취미를 안 붙여서 책 한 권 읽히려면 고생을 했는데 손주는 제가 책을 한번 쥐어주면 그 자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더군요. 뭔가를 읽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게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 읽던 아동용 세계 전집 세트를 모두 손주에게 주었어요. 은우야, 이게 네 아빠 손때 묻은 책이야. 뭐 책을 하도 잘 안 읽어서 많이 묻진 않았겠지만 이제 우리 은우가 읽으면 되겠네. 할머니도 읽었어요? 어? 이 책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도 어렸을 때 다 읽은 내용들이야. 할머니가 좋아하는 건 이솝 우화였어. 그게 여기 있네. 그럼 저도 이것부터 읽을래요. 그래, 우리 나란히 앉아서 책 읽자. 손주와 저는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곤 했어요. 그 순간이 아직 꿈처럼 아득히 느껴집니다.
나중에 손주는 저와 좀 친해졌다고 느꼈는지 며느리에게 할머니 집에서 자고 오면 안 되냐고 먼저 묻기도 했죠. 손주가 아들네 집에 온 이후로 집안엔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들 부부뿐만 아니라 저 또한 손주 덕분에 새롭게 사는 재미와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자주 쓰는 말로 정말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아들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아이의 기둥이 뿌리채 뽑힌 사건이었어요. 아들의 친구이자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다 빼돌려서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고 만 거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들은 눈뜨고 코베인 격이었습니다. 당장 돈을 줄 거래처는 줄을 서고 리모델링 예약을 한 고객은 수십 명인데 사업 자금에 메꿀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아들은 회생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급한 돈은 며느리나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메꾸려고 했지만 세 발에 피일 뿐이었죠. 아들이 힘들어하니 집안 분위기도 점점 우울하고 무거워져서 나중엔 어린 손주도 뭔가 잘못된 걸 감지한 건지 저희 집에 자러 오는 날이면 묻고는 했어요. 할머니, 누가 아빠 괴롭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아빠를 괴롭혀? 아빠가 맨날 술 마시고 괴롭다고 해요. 누가 아빠를 못 살게 괴롭히나 봐요. 누가 괴롭힌 건 아니고 어른들은 그래. 은우도 종종 숙제하다가 모르겠거나 운동장에서 공 차는데 원하는 곳으로 공이 안 가면 화가 나고 힘들지? 아빠도 일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야. 손주까지 아들의 상태가 안 좋은 걸 감지하고 눈치 볼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도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모면하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여원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별일은 없고? 저 동은 씨 일인데. 어머님, 이 사람 사채 쓴 것 같아요. 사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채라니. 그 사람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와서 찾아봤는데 대부업체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해요? 사채면 이자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어떻게든 무너진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사채 빚까지 진 아들.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다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고 만 거죠. 더 이상 구멍난 배에서 물만 퍼나르다가 가정 하나가 파탄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아들에게 그냥 사업을 접고 다른 일 하면서 빚부터 갚자고 제안했죠. 그 이후로 아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마음속에 여유가 사라져 이전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새벽마다 며느리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또 술 먹고 욕하고 물건 부수고 어머 여원아 너 뭐야? 누구한테 전화 거는데? 당장 안 끊어? 당신 정말 왜 이래? 은우야 방에 들어가 당장. 이런 전화를 한 달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저는 며느리에게 저런 전화만 왔다 하면 바로 아들네 집으로 새벽에 잡히지도 않는 택시를 겨우 잡아 타고 갔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이미 취할 대로 취한 아들은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있었고 며느리는 엉망진창인 거실을 치우고 있었죠. 어미로서 며느리에게 어찌나 미안한지 우는 며느리 달래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건 어린 손주가 애비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광경을 모두 본 거였어요. 어린 게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서 며칠은 손주를 제 집에서 자게 했습니다. 아들은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만 사업이 망한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인 저도 막대하기 시작하더군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통이라도 하면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는 건 당연하고 귀찮고 짜증나니까 함부로 전화하지 말라는 고함까지 들어야 했죠. 한 번은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술 먹고 찾아와 돈 좀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웠네요. 차마 내 아들이라고 경찰에 신고는 못하고 식당 계산대 열려고 씨름하는 아들을 울면서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웬수지 사람이 웬수인가 하고 제 자신을 위로했지만 날이 갈수록 무슨 일을 저지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아들 때문에 마음의 병이 다 날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이 또 어김없이 술에 취해서 이번엔 운전대를 잡고 만 거죠. 며느리에게 아들이 경찰서에 갔다는 연락을 듣고 설마 술 먹고 사람을 쳤나 했는데 차로 치고 만 겁니다. 그것도 오토바이 배달 운전기사를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오토바이 기사가 핸들을 돌려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직접적으로 치이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다치고 만 거죠. 이제 자식까지 달린 아들이 경찰 고소를 당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제 적금 깨서 합의금을 배상해 줬네요. 근데 제가 합의금을 내놓자 아들이 한 말이 뭔 줄 아시나요? 거봐, 돈 있었잖아요. 있었으면 진작에 주지. 그럼 내가 술 처먹고 운전대 안 잡았잖아. 믿어지시나요? 저는 저놈이 내 자식이 맞나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들을 돕는 마지막 일일 거라고 다짐했죠. 상황이 이보다 더 어려워질 수는 없다고 믿었지만 늘 부르는 혼자 다니지 않더군요. 이번엔 손주에게 일이 터져버리고 만 거죠. 예전부터 종종 며느리에게 손주의 건강을 걱정하긴 했었습니다. 손주가 학교 수업 시간에 코피를 터뜨리거나 어지러워서 체육 수업에 참여를 못한다고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던 모양이에요. 제 집에서 손주가 잘 때도 자주 몸에 열이 나곤 해서 저도 걱정을 했었죠. 며느리는 아들이 마음고생시키고 본인 일도 바쁘니까 손주 데리고 병원에 가보는 걸 미뤘는데 어렵사리 간 병원 진단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바로 손주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였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그 어린 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몹쓸 병에 걸리고 만 건지.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죠. 저는 그때 진지하게 식당 일을 잠시 쉬고 손주 병 간호를 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인 제 마음도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 속은 말이 아니겠다고 생각을 했죠. 당장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는 아들네에게 저라도 밥이라도 제때 챙겨 먹었으면 해서 음식 바리바리 싸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싸왔어요? 누가 다 먹는다고? 썩히기 싫으면 제때 밥 챙겨 먹어. 먹는 게 남는 거다. 근데 은우는 어딨니? 방에 있을 거예요. 그래? 은우 다음 병원 예약은 언제니? 병원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안 하든? 하기야 했죠. 하기야 했는데 어머님 엄마 우리 재파양하려고요. 뭐? 너희 지금 제정신이니? 아니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자. 들어가. 아니 파양이라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요? 사람을 데려다가 키우다가 다시 돌려놓는 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당장 방에서 손주가 이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 아들과 며느리를 재촉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꼭 닫고 물었죠. 파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애가 아프다고 뭐 고장나거나 불량인 물건 반품하듯이 돌려주겠다는 거야? 뭐야? 솔직히 제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애가 아플 거라고도 생각 못했어요. 저희 지금 아픈 애 책임질 여력이 안 돼요. 맞아요 어머니. 당장 저희 둘 살기도 막막한데 애도 오히려 나가서 다른 집에 다시 입양될 기회를 얻는 게 더 낫죠.
아니면 보육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거고요. 하, 너희 무슨 장난감 빌려다가 실컷 갖고 논 거니? 너희 자신 있다며? 각오했다며? 애도 사람인데 살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그게 백혈병 같이 치료도 길고 돈도 저렇게 많이 드는 병인 줄 몰랐으니까 그러죠. 아휴, 이미 결정 났어요. 우리는 못 키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책임지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너희 지금 안 그래도 상처 많은 애를 버린 거야. 알아?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니? 어? 할 짓이냐고. 어머님, 2년을 부족한 거 없이 키워준 것도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전처럼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 월급만으로 두 사람이 생활하기도 벅차요. 애도 이런 집에서 살기 싫을 거고요. 그럼 앞으로 힘든 일 한 번 생길 때마다 가족을 버릴 거니? 힘들수록 서로 더 기대어서 아껴야지. 그게 가족 아니니? 어? 너 하나 믿고 온 애를 그렇게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야. 저희 이미 파양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엄마가 어떻게 나오든 우린 설득 못하니까 엄마가 데려다 키울 거 아니면 상관 마세요. 너 내가 네 애비랑 이혼하고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너 버렸어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때 엄마 처지보다 지금 우리 둘의 처지가 더 어려워요. 아니, 아이가 무슨 물건인가요? 본인 입맛에 안 맞는다고 물건처럼 반품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황이 나빠지니 버리는 게 무슨 가족이고 무슨 부모입니까? 요 몇 년 동안 아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렇게 참담할 정도로 정이 뚝 떨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제게 엄마가 데려가서 키워라 하는 말에 저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는 이미 60대 중반의 나이였고 다시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네, 압니다. 그때 주저했던 저도 할 말이 없다는 걸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아들 부부를 뒤로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방문은 꼭 닫혀서 고요하기만 했죠.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허리를 와락 움켜쥐는 게 아니겠어요? 그 정체는 바로 제 손주였어요. 절 따라 나와서 온 거죠. 손주는 이미 오래 울었는지 퉁퉁 붓고 눈가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아, 이 애가 얘기를 다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우야,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저 버리려고 하나 봐요. 저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려고 하나 봐요. 저 어떻게 해요? 할머니랑도 헤어지기 싫고 보육원으로 안 가고 싶어요. 할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제 허리에 매달려 서럽게 꺼이꺼이 우는 손주를 마주 안으면서 가슴이 쓰린 통증이 느껴졌어요. 손주의 우는 모습을 보고 심장을 에이는 고통을 느꼈죠. 저는 손주의 작은 머리통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우야. 보육원에 갈 필요 없어. 할머니랑 가자. 할머니랑 살면 돼. 엄마랑 아빠는 저랑 살기 싫어하는데 할머니는 안 그러세요? 왜 은우랑 살기 싫겠어? 은우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 할머니야 더 좋지. 엄마랑 아빠가 바보인 거야. 이렇게 예쁜 은우를 포기하고 할머니랑 가자, 은우야. 할머니랑 가서 평생 살아. 그렇게 저는 손주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향 절차도 필요 없이 그저 소송으로 제가 손주의 후견인이 됐죠.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 엄마 노릇에 살짝 무섭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손주의 세상에는 어른이 저뿐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저뿐이라고 굳게 믿었죠. 제가 손주의 후견인이 된 후로 아들 부부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예 손주를 안 보고 살아야 본인들 마음에 남은 일말의 양심이 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저는 딱히 원치도 않았습니다. 손주는 고맙게도 병원에서 힘든 치료도 다 견뎌주었어요.
저 할머니랑 오래오래 살 거예요. 제 대학 졸업식에도 할머니랑 같이 갈 거고, 제 결혼식에도 할머니 손잡고 갈 거고, 나중에 제가 늙어서도 할머니랑 같은 노인정에서 살 거예요. 아이고, 그러려면 할머니가 100년은 거뜬히 살아야겠네. 그리고 은우야, 남자는 누구 손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요. 제 결혼식인데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저 꼭 병 나을 테니까 할머니 저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네? 약속해요. 그래, 그래, 우리 은우랑 할머니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손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주 나이대 환자들은 칭얼거리고 의사들이나 간호사를 힘들게 할 만한데 놀라울 만큼 의젓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그런 손주 마음에 평생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손주는 제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고 이식 수술까지 잘 받아서 치료 3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기 점검은 평생 필요하겠지만 손주도 드디어 병원 밖으로 나가 평범한 아이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죠. 아이가 병원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 저에게 편지를 한 꾸러미 주더군요. 마치 제가 처음 만난 손주에게 주었던 편지같이 병원에서 보내는 매일 밤마다 제게 하고 싶은 말을 쓴 거죠. 그중 제가 읽고 눈물을 흘렸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세상을 선물해 주신 분이에요. 저를 낳아준 사람도 저를 입양한 사람도 아닌 할머니께서 저에게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니까요. 저는 저를 만들어 주신 할머니께 평생 그 은혜 갚을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아이가 자라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고들하죠. 손주는 정말 제가 뒤돌아서면 한 움큼씩 자라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빠르게 늙었고요. 손주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이미 식당에서 오래 서서 일하기도 힘든 몸이 되었죠. 손주는 그런 할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알바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가외 알바를 했는데 제가 걱정할 만큼 본인 몸을 축내면서 살았네요. 그래도 공부는 제 돈으로 했으면 싶어서 등록금은 저도 딱 1학년 때만 받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장학금을 받았죠. 공부할 틈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손주는 정말 대견스럽게도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도 뭐 하나 허투루 하고 적당히 하는 법이 없는 손주를 보며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더 넉넉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괜시리 코가 시큰거리더군요.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주는 변호사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해 제게 합격 증명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웃더군요. 손주의 웃음에서 그간 했던 노고가 다 지나가는 것 같더군요. 꽤 좋은 사무실에 들어갔는지 손주는 착실히 돈을 모아 더 넓고 좋은 집을 얻어 이사시켜주기도 하고 제 식당 주방이 너무 낡아서 위험할 것 같다며 리모델링도 싹 다 해줬죠. 잘 버는 건 좋지만 할머니에게 너무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아 걱정하는 제게 손주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제 즐거움이고 유일한 취미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손주가 할머니에게 돈 쓰는 게 취미라니 믿어지시나요? 손주가 승승장구하면서 제 생활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는 손주는 퇴근하면 밤 늦게라도 제 병실로 찾아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손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사람이 한창 행복하고 걱정거리 없을 때 신은 고난을 내려주나 봅니다. 연락이 뚝 끊긴 아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아닌 손주에게로요. 며칠 손주가 집에 있을 때 손주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려도 안 받고 무시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왠지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을 바라보는 손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손주에게 무슨 일 있냐고 넌지시 물어도 손주가 이런 말을 하네요. 역시 귀신은 속여도 우리 할머니는 못 속인다니까.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요. 한번 보자고.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그놈이 왜 널 보자고 해?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해? 뭐 뻔한 얘기죠. 저 변호사 된 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돈 잘 벌겠다고. 출세했으면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요. 아니 뭐 그런 염치 없는 인간이 다 있어? 내 자식이지만 정말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근데 은우 너 설마? 아우 할머니 날 뭘로 보고. 당연히 거절했죠. 연락하지 말라고도 했고. 나 일하는 사무실에도 한번 와서 다시 한번 찾아오면 법대로 처리한다고 엄포도 놨어요. 정말 다시 오면 접근 금지라도 신청해야지.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 손주는 걱정하지 말라고 웃었지만 저는 제 자식을 알지 않습니까? 아들놈이 순순히 단념하지 않을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손주가 거절하니 이제는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집을 모르니 주소를 아는 식당으로요. 처음에는 너무 팍싹 늙어서 제 아들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랜만에 아들 만나서 표정이 왜 그래요? 네가 여길 왜 와? 먼저 연 끊은 놈이 여기는 왜 오냐고. 아휴, 내가 끊고 싶어서 끊었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엄마, 은우 잘 키웠대? 아니 그 녀석이 변호사가 됐을지 상상도 못했지 진짜. 그래서 뭐 아내랑 같이 버리려고 한 아들 변호사 됐다고 찾아온 거냐? 뭐 얻어먹을 거 있나 없나 보러 온 거야?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내는 무슨. 나 이혼했어요. 뭐 그래도 나도 서류상 아직 아버지니까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다는 거지. 엄마 지금 사는 그 아파트 전세가 아니라 자가라던데 누구 명의예요? 거기 터가 좋아서 금방 오를 것 같은데.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아무리 내 속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간다. 너 내가 분명 말했지? 권리는 책임으로부터 나온다고. 너 어릴 때부터 누누이 내가 말했잖니. 어디서 의무도 안 한 놈이 권리만 찾고 있어? 아 진짜 팍팍하게 구네. 그럼 은우 그 자식 잘 된 게 다 엄마 덕이라 엄마만 덕본다고요? 나 아니었으면 엄마 은우 만나지도 못했어. 내가 데려다가 키웠으니까 엄마가 은우 만난 거지.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불량배와 같아진 아들을 보고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식당에서 나가더군요. 아휴, 저런 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챙겨 먹었구나라는 생각에 비참해졌어요. 손주에게는 차마 아들이 찾아왔었다고 말하지도 못했네요. 괜히 일로 바쁜 애 속만 시끄럽게 할까봐 가슴속에 묻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며칠 뒤 식당 직원들도 먼저 집에 보내고 저 혼자 내일 식당에서 쓸 야채만 다듬고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주방 정리하고 불 끄고 식당을 나서려는데 아들이 그곳에 서 있더군요. 이번에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시뻘겋게 충혈된 아들의 눈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왜 또 온 거야? 술까지 먹고. 엄마 혼자 호사 누리겠다 이거야? 아들 고생하는 건 신경도 안 쓰지? 너 많이 취했다. 그냥 가라. 이 늙은 엄마 더 고생시키지 말고 얼른 가. 에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라도 내놔. 나도 아들 덕에 좋은 집에서 호사 좀 누립시다. 그렇게 말한 제가 아들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아들은 저를 밀어 잡아뜨렸어요.
바닥에 내리꽂혀진 충격으로 눈앞이 번쩍 하더군요. 아들은 몇 번 저를 발로 차더니 그대로 내뺐습니다. 자식에게 얻어맞은 부모의 심경을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때의 그 수치스러움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추락시키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주는 제 목소리가 흐느껴 떨리는 걸 듣고 놀라 당장 어디냐고 물었죠. 그리고 손주가 와서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손주는 불같이 화를 냈고 당장 그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몸에 든 멍과 식당 CCTV를 확인한 후에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손주는 진단서를 떼서 폭행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손주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들을 고소했고 아들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아들은 엄마를 폭행하고 손주가 소송을 해서 아버지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손주는 그게 끝이 아닐 거라고 했어요. 징역을 다 살고 나오는 순간 양육비 미지급 청구로 소송을 걸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손주를 파양한 게 아니라 계속 서류상엔 아들로 되어 있었거든요. 후견인인 제가 손주를 키우지 않은 아들 부부에게 지금까지 밀렸던 과거 양육비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손주는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밀린 양육비를 못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저 그 인간을 소송 서류에 파묻히게 해서 아주 괴롭게 만들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둘도 없이 소중한 할머니를 때린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하겠다는 손주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렇게 뻔뻔하고 책임감이라고는 하나 없는 아들과 인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손주는 계속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아들이니 제가 알면 좀 속이 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이후로 식당도 접었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손주가 은퇴를 제안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손주 밥만 해주며 다 큰 손주가 언제까지 할머니랑 둘이 살까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들리더군요. 바로 손주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결혼을 한다는 거였죠. 저는 드디어 손주가 제게서 졸업하는구나 하며 기쁘면서도 씁쓸한 마음이었는데 손주는 당연히 저를 모시고 살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혼할 여자도 동의했다면서요. 설마 본인과 한 약속을 잊은 거냐며 묻는데 그저 웃음만 나더라고요. 평생 함께 살자던 손주와의 약속의 기한이 이렇게 길지 몰랐거든요. 지금도 손주는 결혼한 손주 며느리와 함께 저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처럼 어쩜 본인과 똑 닮은 성격의 아가씨를 찾은 건지 손주 며느리도 똑부러지고 성격이 아주 착하고 선합니다. 목욕탕에서 땀 빼는 걸 좋아하는 저를 위해 매주 주말마다 함께 목욕탕에 가주는데요. 일하느라 힘드니까 집에서 쉬라고 해도 행여제가 목욕탕에서 넘어지거나 사우나에서 기절하면 어쩌냐고 꼭 따라오네요. 사람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고 피부치가 최고라고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주가 제 평생 하나뿐인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리 배 아파 나았어도 그저 뒤돌면 남인 게 부모 자식이라는 걸 아들을 보며 알았고 뒤를 돌아도 늘 제 곁을 지키는 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주라는 걸 보고 새삼 놀랍기만 합니다. 나은 정보다 역시 기른 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만나든 어떻게 만난 인연이든 그저 진심으로 사랑을 준다면 그 인연이 평생의 인연이 되는 건가 봐요. 제 나이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고 제 아들도 며느리도 포기하려던 검은 머리 손주를 거두면서 사랑이 가득한 가족을 만들게 되었죠. 살아있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니까 이런 행복을 다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운과 기회, 권리는 무언가를 책임지는 순간부터 시작되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이런 행복과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